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치 예보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엄청 버벅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유, 한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치권 기상도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진행이 되고요. 같은 시간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준비재판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보니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일 오후 2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있는 날이고요.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소추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랑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예. 이번 주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잡힐지 말지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선고가 잡힐지 말지가 근데 헌재가 보통 중요한 사건을 그렇게 줄줄이 선고하진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가능할까요? 그렇게들 그래서 목요일도 정기 그 선고일이고 그래서 연이틀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하면 월, 목, 금 3일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고 몇 차례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지금 축축 좀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만약에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면 지금 뭐 헌재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주까지 못 잡으면 분명한 이상 기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네. 일단 오늘 오전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기각이다 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하더라고요. 뭐 기각이든 각하든 뭐 직무 복귀는 거의 뭐 정해져 있는 수순 같은데 네. 저는 뭐 각하보다는 기각 쪽이 유력하다고 보는 게 각하의 경우에는 이제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200명이냐? 근데 이제 151명 기준으로 처리를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200명이다 그랬을 때 이제 각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작년 12월 27일에 탄핵 소추 됐는데 네. 그거 뭐 각하 의결 정적수 따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나? 그게 그러면 진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과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각하를 할 거면 진작했어야지 왜 시간 끌었냐 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일부 법률가들 중에는요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에 총리 시절의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게 3건 2건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총리 시절의 거는 뭐 151로 하고 예. 권한대행 때 있었던 일은 뭐 200으로 하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솔루션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총리 시절 건만으로 뭐 어쨌든 결론이 기각이 난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줄탄핵을 했는데 또 줄기각이 나오면서 네. 정당한 탄핵 소추였냐라는 좀 지적을 받을 것 그렇죠. 같고요. 탄핵 예. 소추권 남용. 오늘 그런데 만약에 이걸 기각을 하면서 탄핵 소추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적을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그 4명이 그 하루에 줄기각된 적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탄핵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그거를 왜 적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때 뭐 저도 결정문을 전체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검사 쪽이었는지 감사원장 쪽이었는지 그쪽에서 뭐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네. 답변 차원으로 담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뭐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 판사가 그 무죄 판결문에 뭐 이거는 무죄지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아니다 뭐 이런 걸 쓰나요? 예, 뭐 그런 건 본 적 없는 본 적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꼭 그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이치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참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예. 굳이 뭐 그런 네. 국회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줄 네.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뭐 기각이냐 각하냐부터 해서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오고 윤 대통령이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수순인 만큼 탄핵 인용 주장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요. 제일 중요한 게 눈여겨 봐야 될 게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첫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가 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했다, 묵인 방조했다, 뭐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해 놓고 비상계엄이 만약에 합법이었다면은 아예 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합법적인 대통령의 행위에 뭐 묵인 방조한 게 뭐가 죄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불법이지만 비상계엄은 불법이지만 그 당일날 한 총리의 행위는 그 불법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뭐 둘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을 하더라도 같은 판단이지만 한덕수 총리는 파면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고 네. 대통령에게는 또 그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점이 이제 그 대통령 그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입장을 그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걸 또 헌법재판소가 묘하게 또 명확한 그 입장 표명 안 하면서 하는 뭐 무슨 기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란죄 철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내용이 좀 담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저 윤 대통령 케이스랑 좀 다른 게 네. 윤 대통령 케이스는 내란죄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등장을 해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예.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죄는 없고 내란 행위예요. 내란 행위. 예, 그러니까 꼭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이제 한 총리 그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 측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꼭 당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오전 10시니까 뭐 결정문 나오면 또 한창 해석을 놓고 네. 시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결 정족수 문제는 뭐 모두 발언 쪽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의결 정족수 문제를 삼으려면 진작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기일을 좀 늦게 잡은 걸 보면 각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네. 것 같고요. 의결 정족수도 그러면은 150석 정도로 인정을 해줄까요? 그 총립대 부분, 권한대행 부분을 갈라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그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거를 일단 중요하게 판단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총리 시절에는 151석을 적용하고 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 뭐 200석을 적용하는 그 선별적인 이런 것도 뭐 법률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복잡해지니까 저는 글쎄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오늘 예,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예. 예.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의결 정족수 문제가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더는 못 기다리겠다 이런 여론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일도 있다 보니 그걸 콕 집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선고 전날인 25일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된다. 뭐 네. 이런 주장을 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과 하루 차이라 할지라도 선후 뭐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특히 여론 흐름에 있어서 예. 선후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야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먼저 나오는 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무죄를 받으면 될 텐데. 먼저 무죄를 받으면은 아주 깨끗하게 끝나지만 지금 뭐 그렇게 분위기상. 보는 사람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여론을 좀 같이 묶어서 보는 뭐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가 좀 손쉬워질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인데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좀 여론의 흐름을 봐가면서 정치적으로 판단,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게 뭐 법원의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하고 뭐 이게 연동돼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뭐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어차피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수순이 될 텐데 네. 근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했을 때 그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지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4명이 사망했잖아요. 네. 벌써 2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신으로. 네. 그리고 좌우 충돌에 그게 그때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법 재판에서 살아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거꾸로 그 거꾸로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가 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네.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 진영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승패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 승패가 완승 완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 섞인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뭐 양쪽이 워낙 갈라져 네. 있고 또 헌재 주변에서 시위도 연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예 가만은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지역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네. 뭐 물론 이제 본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간 유세 현장이었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더 과했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잖아요. 기각돼서는 안 된다. 네, 파면이 인용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각 정파가 자신들이 뭐 그 정파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은 정반대잖아요. 각하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파적으로 지금 말은 하더라도 그럼 선거 결과 나온 뒤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야 각 진영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 뭐 탄핵 그 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났는데 이번 주에도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네. 민주당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겁니다. 멘붕 상태. 예, 멘붕 상태가 돼서 저는 그때는 어떻게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어떻게든지 작업을 해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그거라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 일단 이게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그거는 그냥- 저는 굉장한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그때 탄핵 통과시킨 거 이상의 예.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다가갈 텐데 근데 아까 말한 그런 식의 전개로 가면은 민주당도 멘붕이 되고 어떻게든지 뭐라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렇게 봐요. 뭐라도 공세를 펴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탄핵소추안 국회의원까지 접수시킬 때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 그 탄핵소추 사유가 40억 임명 안 했다 그게 제일 크고 예. 그러니까 다 권한대행으로서 그 뭐 직무를 적절치 않게 행사했다 뭐 그건데 네.
거기 탄핵 소추안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안이에요. 그래요. 네. 직무는 권한대행 때 했던 직무로 해놓고 그거 왜 그렇게 직책은 그렇게 쓰고. 예, 그렇게 왜 했을까? 그러니까 151이다라는 걸 뭐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뭐 할 것 같긴 한데 실효성이 있느냐 네. 여기에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이게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선 날짜는 계속 미뤄지게 되는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공직선거법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3개월 안에 결론 그렇죠. 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거는 사건이 좀 간단하니까 2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대법원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심이니까. 예. 그리고 그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 분이 누구죠?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예. 현재 계신 대법원장이 네, 현 대법원장이 634 원칙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원에 지시를 한 건데 그럼 대법원으로 올라온 사건을 처리를 안 한다? 3개월 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6월 26일인데 네. 굳이 뭐 그걸 뭐 석 달까지 꼭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유죄가 2심 때도 유죄가 된다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왜 안 쓰겠습니까? 뭐 쓸 거라고 보고. 뭐 내심 쓰겠지만 겉으로는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예. 그냥 밀고 가지 않을까요? 아, 밀고 가겠죠. 그 밀고 갈 힘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뭐 못 먹어도 고 하는 식으로 무조건 출마 강행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84조 재판까지 정지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길 텐데 근데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게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그게 본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84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대법원이 입장을 안 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대법원에서 그 네.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그렇죠. 대한 예. 만약에 그게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네. 재판이 계속 되는지 중지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그 대법원이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재판이 좀 정지된다. 그렇죠. 뭐 소와 추를 좀 분리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위기상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조 의원이 보시기에도 정지되는 거 좀 법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세요? 아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담 없이 그 입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대통령 선거가 그렇죠. 나오기 전에. 예. 음. 진짜 그 만약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다. 그럼 대법원이 더 어려워지죠. 입장 내기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후보 등록 이후에는 만약에 확정 판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대체 후보도 내지 못한 채로 그렇죠.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2심 선고를 한 이후에 그때도 뭔가 유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대법원에서 네. 좀 갈래를 쳐줄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거 전 대법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압박을 여권에서 하실 것 네.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18년 만에 여야가 국민연금법을 개편하기로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뒤늦게 이게 여권의 차기 잠룡들부터 해서 여야의 젊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청년 세대의 독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그럼 통과되기 전에도 약간의 합의 과정이 있었고 이미 그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얘기를 해야지 왜 이거 본회의 처리까지 됐는데 뒤늦게 다들 이러시는 걸까요? 좀 그런 점은 있는데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 통과된 안을 보면은 예. 이제 그 디테일을 좀 늦게 알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6세대가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혜택받은 세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민주화의 훈장도 달았죠. 거기다 산업화의 꿀까지 빨았죠. 근데 이제 86의 노후 생활마저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정말로요. 이 세대 간의 갈등 모순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됐다라고 보는데 네. 그 세대 간 그 불평등을 요번 그 연금 개혁안 그 이제 뭐 모수 개혁 그러니까 안 한 거보다는 낫다지만 그 점에서는 여전히 불철저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강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 분위기를 타고 구조 개혁까지 좀 갈 수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요번 거 그냥 아 이거 13년 만에 합의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 평가 보면요 그 구조 개혁의 그 동력 자체가 거의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제대로 제대로 할 거면 구조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게 좀 담겨 있다. 거기서 이제 자동 조정 장치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